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곳이죠. 2호선 서초역이었습니다. 네, 곧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결정적 순간 세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꼽은 결정적 순간 첫 번째는 5분 만에 바뀐 희비라는 키워드가 달려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네. 주로 판사들이 이제 이 판결문을 읽을 때 앞부분만 들으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체적인 판결문을 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판사들이 보면 앞부분에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나가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제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재판장이 읽을 때 초반 부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독대를 했을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어떤 증거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네.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 재판이 무죄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관측들이 있었죠. 어제 사실은 그 방송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 그 자막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실 내용들이 나가서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이제 조금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삼성 관계자들 마찬가지고 이 재판이 자칫 이제 무죄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나 조금 뒤부터 이제 그러나가 나오면서부터 네. 사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죄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상 그 유죄가 결정이 나는 순간 그 호화 변호인단 얼굴들이 벌겋게 상기되고 이재용 부회장도 정면만 멍하니 응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범죄 적용된 혐의가 다 인정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 5가지 범죄 혐의인데요. 네. 이거는 이게 어차피 이게 하나가 인정되면 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뇌물 공여가 되면 그건 당연히 이게 횡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판례고요. 또 이게 그 외국의 재산을 일단 이게 그 국외 도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범죄 수익 은닉 이 4가지는 이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4개는 당연히 같이 인정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위정도 원래는 이게 그 뇌물 인정되면 최순실의 존재는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가지 다 인정됐는데 그렇다고 이게 제가 보기에 특검이 완전히 완성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요. 일단 이게 뇌물 금액 중에 특검이 이게 433억 중에 예를 들어 이게 K재단, 미러재단, 제3자 뇌물은 무죄가 됐고요. 네. 또 이게 뇌물을 갖다가 직접 안 주고 정유라 약속한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무죄가 됐어요. 따라서 이게 총 금액이 433억 중에 89억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완성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 구형도 12년 구형에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정형으로 보면 가장 낮은 5년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그 특검이 약간 이겼다고는 볼 수 있지만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범죄 혐의가 이제 뇌물 혐의였는데요. 그 뇌물 혐의에서 보면은 이제 정유라 씨에게 말을 지원한 게 핵심이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2015년 8월이었죠. 이제 삼성에서 그 코어 스포츠랑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13억 원을 지원하는 계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건너간 게 이제 77억 9천만 원이 네. 실질적으로 건너갔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법원은 72억 9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5억 원은 왜 뇌물로 인정을 안 했냐면 그것은 이제 말을 옮기는 차량 네. 뭐 이런 거 비용인데 그것은 그 차량 자체가 삼성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고 그 뺀 72억 9천만 원이 뇌물이다. 이렇게 네.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그렇죠. 판결을 받았고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국회로 한번 가보실까요? 장충기가 말 사주고 최순실한테 돈 줬습니다. 이런 보고를 안 했습니까?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나실 의사도 있으세요? 제 책임이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바로 재판부에서 저 부분을 위증이라고 판단한 부분인데 한 가지 발언이 더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들어왔습니까?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는 네, 지금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위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논란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 어차피 이게 횡령 그 뇌물 공여가 되려면요. 네. 최순실과 이제 그 박 대통령이 뇌물에 공모를 했고 이 공모를 한 걸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고 물론 이게 어느 시점부터 확정적 인식을 했지만 이 논리 구조가 되면 이게 그 뇌물 공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국회에서 최순실을 몰랐다. 내 적에 최순실이라는 지원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 모든 게 다 위증으로 인정이 돼버린 거죠. 그건 저는 이게 뇌물 공여와 다 이게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 위증들이 보입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저희가 결정적 순간 세 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 자리를 했다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어저께 재판부에서 보면 재판부가 말한 선고 주문을 보면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 간접 청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포괄적 청탁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2014, 2015, 2016년 세 차례 걸쳐서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독대라는 것은 사실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두 사람 간의 그 대화 내용을 누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 관련된 뭐 녹취록이나 증거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사실 이 상황에서 뭔가 그 명시적인 자기가 부탁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할 말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언뜻 간접적인 정황은 있지만 구체 그 독대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재판부도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뭔가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역대 어떤 그 대통령과 재벌 회장과의 관계를 볼 때는 뭔가 그 대통령이 뭔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 이야기 하듯이 그러니까 역대 사례를 볼 때 그런 독대 속에서 뭔가 대통령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이 힘이 있었고 그 포괄적인 힘을 믿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뭔가 이제 그 요구를 들어줬던 이러한 것들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왔던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비춰봐서 이번 모임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만남은 아니었다. 네. 이것에서 포괄적인 어떤 주고간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대놓고 청탁을 하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뭐 이심 점심으로 청탁을 했다, 무식시적 청탁을 했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뭐 다른 재벌 총수들은 그러면 그렇죠. 청탁을 한 게 아니냐, 이게 물증이나 뭔가 이렇게 증거가 확실히 없는데도 이 법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이번 제가 1심의 가장 큰 특징이고 항소심에서 이게 가장 다툴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게 그 판결을 보면 명시적인 네. 또 이게 적극적인 또 이게 구체적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네. 또 이게 신규 순환 출자 주식 처분, 또 이게 중간 지주회사 있잖아요. 삼성생명 이렇게 개별적인 청탁은 전혀 없었다. 이걸 이게 전제했어요. 네. 자,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성계구도 바로 이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적인 청탁 이게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또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도 사안별로 달리 봐야 된다. 이 말이 이게 K재단, 미르재단은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가 없고 다만 이게 동계 스포츠센터나 정유라 지원 부분은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 된다. 사안별로 달리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핵심이 과연 이게 부정한 청탁을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첫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묵시적인 청탁도 판례가 인정하지만 과연 이게 개별적 사안이 아니고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 청탁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이게 재형법중주의 때문에 너무 넓어지거든요. 네. 솔직히. 따라서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아마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삼성이 다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에 재판부가 이제 청와대에서 뒤늦게 발견된 그 삼성 지원 문건 관련해서 이걸 상당히 그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도 삼성 지원과 관련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어 왔고 그것에 대통령이 인식했지 않았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2심에 갈 경우에 과연 그 문건 자체가 대통령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고 또 대통령이 또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좀 다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뭐 포괄적으로 알았다라고 우리가 뭐 그냥 상상은 되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이걸 알 수 있었던 그 어떤 보고 계통 네. 어떤 걸 통해서 알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는 상당히 이 내용 자체가 좀 뒤바뀔 수도 있는 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정적인 장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 순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저의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과 한국 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개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현역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요. 저희가 꼽은 마지막 결정적 순간은 바로 예고되지 않는 손님이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과 더불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까지 등장을 하면서 아주 치명타를 날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김상조 위원장은 이제 큰 틀에서 어떤 경영권 승계,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유라 씨의 증언이 저는 상당 부분 이번에 그 뇌물 혐의를 결정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정유라 씨가 이제 갑자기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출석해서 이른바 폭탄 발언들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삼성이 시키는 대로 말 이름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가 했고 또 삼성 말을 그냥 네 것처럼 그냥 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했다. 이런 이제 정유라 씨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판부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것이 삼성이 뇌물로 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앞서서 그 전에 이제 이미 삼성 측에서도 정유라 씨가 그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사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한 그런 정황이 또 재판부가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그런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을 삼성에서 김종 차관에게 계속 보냈던 이런 정황 이런 등등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강하게 이 승마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라는 이름을 언급했던 것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이것은 이 삼성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최순실 씨한테 뇌물로 준 것이다라고 법원은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정유라 씨 그렇죠.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수사 상황이나 사실은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는 삼성에서 지원하는 여러 명 중에 그냥 한 명이었을 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내가 녹취 파일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잖아요. 실제 그 정유라 씨의 뒤바뀐 진술, 이 번복이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제가 그 판결문을 여러 번 자세하게 읽어봤는데요. 저는 이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나 청와대 문건은 큰 영향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그 김상조 위원장 진술 이거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아까 이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할 때 과연 이게 삼성의 승계 구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렇게 제일모직이나 삼성물산의 합병이나 또는 이게 신규 순환 출자 주식 처분이 어떻게 승계 구도에 영향을 주는가 이걸 이게 가장 상세하게 정언한 분이 이게 김상조 위원장이에요. 따라서 이게 그분이 큰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이게 정유라의 역할은요. 제가 보기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이렇게 공모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유라에게 정언이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됐고요. 또 이게 이 부분을 삼성이 인지했다는 아까처럼 이게 그 미필적 인식이든 확정적 인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유라 정언이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제 유죄 재판에 가장 큰 두 공신은 정유라와 김상조 위원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게 정유라는 제가 보기에 특검에서도 뭐 도우미 장시호처럼 결국에 불구 속으로 그냥 업무방해 정도로 기소로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휴가를 내서 개인 자격으로까지 공판에 출석할 정도로 이번 재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보면 삼성 계열사 합병은 승계 작업 핵심 중에 하나다. 미래전략실이 기획하고 집행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하나 박 전 대통령이 승계에 반대했다면 합병 시도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특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재판부의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삼성 미래전략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상조 위원장이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즉 미래전략실의 목표 자체가 결국 승계를 위한 조직이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미래전략실하고 별로 보고도 받지 않는다. 그쪽에서는 다 알아서 결정하고 나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리를 끊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실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이제 포괄적으로 알고 이제 인정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상조 회장이 이제 결국은 김정구 위원장이 증언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이란 권력 자체가 결국 한 기업의 승계 문제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옛날 학자적 그 관점에서 이제 증언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재판부는 결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 기업의 승계 문제에 대해서 뭐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하게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그런 정도의 권력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제 학자적으로 증언한 것들이 재판부한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논거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리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몰릴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언제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데 어제 판결을 했던 김진동 부장판사에 대해서 약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게 항상 제 소신이 네. 우리 헌법 103조에 보면 법관에게 그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이때 이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에요. 네. 이 말이 이게 법관으로서 직업적인 양심입니다. 따라서 이게 법관은 저는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지는 않다 보는데 네. 따라서 이게 너무 법관에 대해서 저희가 시시콜콜 신상 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간략히 그래도 소개한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전번에 왜 진경준 뇌물 사건에게 무죄 때문에 좀 이게 비판도 받았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그 법리에 따라 뭐 이게 또 엄격하게 또 이게 논리적으로 판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리적으로. 네. 그리고 이게 원래 그 부패 전담부에 있는 형사합의 부장들이 전부 이게 법 쪽에서는 가장 엘리트들이고요. 저는 이게 뭐 판결을 비판할 때는 항상 이게 저희가 법리와 증거, 논리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어제 판결을 보고 뭐 김진동 부장이 충분히 이게 자기 직업적 양심과 증거에 따라서 판결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의 79년 역사상 이렇게 총수가 실형을 받은 건 처음이잖아요. 삼성도 그만큼 당혹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호화 변호 군단을 뭐 갈아치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5년이 뭐 좀 징역 이제 5년이 많은 게 아닌 것 같다. 2심에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뭐 박주민 의원이 이른바 3호 법칙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럴 가능성이 항소심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5년형의 실형을 두고 이제 누구는 뭐 너무 적다 네.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묶어놓으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한 방송에서 물어보길래 5년 안팎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5년형을 재판부가 선고를 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일단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의 혐의도 전체적으로 인정이 됐고 그러면서도 좀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좀 낮은 형량을 선택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본다면 향후에 물론 항소심에서 그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높아질 가능성은 글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나 조금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 흐름은 저는 지난해의 이른바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 탄핵 그 흐름이 여전히 지금도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큰 흐름 속에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실형 그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이런 정도 5년 정도면 현 단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이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소종석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삼성 재판부, 삼성의 변호인단에서는 모두 무죄를 다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심 재판부에서 2심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곳이죠. 2호선 서초역이었습니다. 네, 곧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결정적 순간 세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꼽은 결정적 순간 첫 번째는 5분 만에 바뀐 희비라는 키워드가 달려 있는데 이현중 의원님.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네. 주로 판사들이 이제 이 판결문을 읽을 때 앞부분만 들으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체적인 판결문을 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판사들이 보면 앞부분에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나가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제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재판장이 읽을 때 초반 부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 독대를 했을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어떤 증거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네.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만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 재판이 무죄가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위증이라고 판단한 부분인데 한 가지 발언이 더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들어왔습니까?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는 네, 지금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위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논란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 어차피 이게 횡령 그 뇌물 공여가 되려면요. 네. 최순실과 이제 그 박 대통령이 뇌물에 공모를 했고 이 공모를 한 걸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했고 물론 어느 시점부터 확정적 인식을 했지만 이 논리 구조가 되면 이게 그 뇌물 공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국회에서 최순실을 몰랐다. 내 적에 최순실이라는 지원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 모든 게 다 위증으로 인정이 돼버린 거죠. 그건 저는 이게 뇌물 공여와 다 이게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 위증들이 보입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저희가 결정적 순간 세 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 자리를 했다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어저께 재판부에서 보면 재판부가 말한 선고 주문을 보면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 간접 청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포괄적 청탁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2010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관측들이 있었죠. 어제 사실은 그 방송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 그 자막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한 쪽으로 사실 내용들이 나가서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이제 조금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삼성 관계자들 마찬가지고 이 재판이 자칫 이제 무죄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나 조금 뒤에부터 이제 그러나가 나오면서부터 네. 사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죄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상 그 유죄가 결정이 나는 순간 그 호화 변호인단 얼굴들이 벌겋게 상기되고 이재용 부회장도 정면만 멍하니 응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범죄 적용된 혐의가 다 인정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 5가지 범죄 혐의인데요. 네. 이거는 이게 어차피 이게 하나가 인정되면 다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뇌물 공여가 되면 그건 당연히 이게 횡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판례고요. 또 이게 그 외국의 재산을 일단 이게 그 국외 도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그 범죄 수익 은닉 이 네 가지는 이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네 개는 당연히 같이 인정되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위정도 원래는 이게 그 뇌물 인정되면 최순실의 존재는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가지 다 인정됐는데 그렇다고 이게 제가 보기에 특검이 완전히 완성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요. 일단 이게 뇌물 금액 중에 특검이 이게 433억 중에 예를 들어 이 K재단, 미러재단, 제3자 뇌물은 무죄가 됐고요. 네. 또 이게 뇌물을 갖다가 직접 안 주고 정유라 약속한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게 무죄가 됐어요. 따라서 이게 총 금액이 433억 중에 89억 정도가 2015, 2016년 세 차례 걸쳐서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독대라는 것은 사실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두 사람 간의 그 대화 내용을 누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 관련된 뭐 녹취록이나 증거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사실 이 상황에서 뭔가 그 명시적인 자기가 부탁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할 말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언뜻 간접적인 정황은 있지만 구체 그 독대에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재판부도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뭔가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역대 어떤 그 대통령과 재벌 회장과의 관계를 볼 때는
뭔가 그 대통령이 뭔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 이야기 하듯이 그러니까 역대 사례를 볼 때 그런 독대 속에서 뭔가 대통령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이 힘이 있었고 그 포괄적인 힘을 믿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뭔가 이제 그 요구를 들어줬던 이러한 것들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걸 뭐냐면 결국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왔던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비춰봐서 이번 모임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만남은 아니었다. 네. 이것에서 포괄적인 어떤 주고 간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대놓고 청탁을 하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뭐 이심 점심으로 청탁을 했다. 무식시적 청탁을 했다. 때문에 따라서 이걸 완성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 구형도 12년 구형에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정형으로 보면 가장 낮은 5년이 됐기 때문에 뭐 이게 그 특검이 약간 이겼다고는 볼 수 있지만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범죄 혐의가 이제 뇌물 혐의였는데요. 그 뇌물 혐의에서 보면은 이제 정유라 씨에게 말을 지원한 게 핵심이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한 겁니까? 2015년 8월이었죠. 이제 삼성에서 그 코어 스포츠랑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13억 원을 지원하는 계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건너간 게 이제 77억 9천만 원이 네. 실질적으로 건너갔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법원은 72억 9천만 원은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5억 원은 왜 뇌물로 인정을 안 했냐면 그것은 이제 말을 옮기는 차량 네. 뭐 이런 거 비용인데 그것은 그 차량 자체가 삼성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고 그 뺀 72억 9천만 원이 뇌물이다 이렇게 네. 이제 인정을 한 것이죠. 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그렇죠. 판결을 받았고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국회로 한번 가보실까요? 장충기가 말 사주고 최순실한테 돈 줬습니다. 이런 보고를 안 했습니까? 아,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예, 지금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나실 의사도 있으세요? 제 책임이 있으면 그러겠습니다. 바로 재판부에서